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네요. 그렇더라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윤정의 초혼 듣고 오겠습니다.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그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오늘은 마녀 사냥 혹은 마녀 재판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아티카의 강도로 아테네 교회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 강도였지요.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요. 행인을 붙잡아 철 침대 위에 높여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서 그 누구도 침대의 키가 딱 맞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침대에 눕혀지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끝나게 되는데요. 테세우스는 프로크루테스를 잡아서 침대에 눕히고는 프로크루스테스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죽였다고 하네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남을 재단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확정 편향은 영어 confirmation bias를 번역한 용어인데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확정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싫을 때,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듣지 않으려 하며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 해석,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 방법과 같은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과학자나 법조인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종종 확정 편향에 빠진다고 합니다. 확정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신념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많은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잘못된 확정 편향으로 판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 편향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뜻인데요. 한자성어의 아전인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며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극단적 형태들의 말과 행동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의 극단 상황을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참혹한 박해를 받았죠.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 박해받던 교회는 박해하는 교회가 되었지요. 모진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더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듯이 박해에 시달렸던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박해했죠. 교회는 악마가 인간이나 동물 등을 이용해 악한 행위를 한다는 믿음 아래 악마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요. 이 악마를 처단하는 방법으로 마녀 재판이
시행되어졌다고 합니다. 마녀 재판은 표면적으로는 이단 척결이라는 교리적 목적도 있었지만 심층적으로는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녀로 인식이 된 혐의자에게는 화형의 형벌을 내리는데 마녀로 지목된 자는 그 혐의를 가리는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은 목숨을 보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고문 도구 대여료, 마녀를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 급여,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인건비, 마녀를 체포할 때 소요된 모든 시간과 비용, 마녀가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관값, 교황에게 내야 하는 마녀세 등을 마녀 용의자가 모두 지불해야 했고 심지어는 마녀가 화형당한 후에는 전 재산을 몰수해 버렸죠. 마녀 용의자는 주로 엄청나게 부유한 과부들과 무신론자 미혼 여성들이었는데요. 이중 가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은 과부가 마녀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과부는 가족이 없기에 재판에 증인 서줄 사람도 없고 돈 많은 마녀가 화형을 당하고 나면 몰수된 재산 일부가 고발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마녀 장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취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사였다고도 하네요. 마녀들은 악마와 성교를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빗자루를 매개체로 사용한다고 악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15세기에 들어 마녀와 마법에 관한 서적이 붐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서적 대부분은 속설이나 소문을 근거로 집필된 것이었으며 마녀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으로 마녀 재판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마녀 재판과 비슷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 3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의 지시에 따라 교황청은 교회와 과거의 잘못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과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지요. 이때 마녀 사냥에 대한 잘못도 인정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가톨릭의 이름으로 사죄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해도 마녀 재판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교황청의 처사는 높이 평가받아야겠지요. 주현미가 부릅니다. 울면서 후회하네.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왜 몰랐을까.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스쳐만 지나갈걸. 그냥 그대로 있을걸. 당신 앞에 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방 남기고 떠나갔네. 슬픔이 이렇게도 아픈 것을 왜 몰랐던가. 상처난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차라리 스칠 것을 쳐다보지 말 것을. 당신 앞에 서성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마녀를 판별하는 기준을 보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첫째, 눈물 시험인데요. 마녀들은 사가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그래서 마녀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시험해 보라고 했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 악마의 도움을 받아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녀가 틀림없다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녀로 지목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바늘 시험인데요. 바늘 시험은 마녀의 몸에 있는 사마귀, 융기, 부스럼, 기미, 주근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형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흐르는지 시험하게 되는데요. 피가 나오면 마녀로 판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나요? 셋째, 불시험입니다.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불 위로 걸을 수 있는지로 마녀를 판정했다고 하는데요. 고문을 견디면 마녀이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으니 그야말로 재판은 요식 행위일 뿐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해야겠지요. 넷째, 물시험인데요. 형리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 빠뜨려 용의자가 익사하면 마녀의 혐의를 벗게 되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 되겠네요. 마녀 사냥에 대해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의 산물로 보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사회학에서는 집단 폭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치의 우생학, 일본 제국의 불령선인, 미국의 KKK와 메카시즘, 소련과 아프리카 등에서 벌어진 인종학살 등이 근현대사에 벌어진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성과 규격화를 요구하는 근대 국가는 정상이 아닌 것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마녀 사냥의 대상은 주로 여성, 유대인, 무슬림,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마녀 사냥의 양상도 다양하게 진화하였는데요. 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을 해서 인격 살인을 하기도 하고, 온갖 프레임을 씌워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이라는 형식을 띠기도 하지요. 사법체계도 점차 성숙을 거듭하며 죄형 법정주의와 입정주의가 토양으로 깔리게 되고, 사적 제재나 작은 사회의 독자적인 판결에 환멸감이 퍼지면서 마녀 사냥은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녀사냥의 몰락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1751년 발생한 오스본 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콜리라는 한 시민이 평화롭게 지내던 오스본 부부를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마녀로 지목하고 가전 물고문 끝에 부인이 익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결국 콜리는 기소되었고 결국 콜리에게 교수형이 집행되었죠. 이 판결로 마녀사냥은 법치라는 이름 아래 점차 사멸하게 되었답니다. 마녀사냥이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글로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마녀사냥이 단순히 유럽에서만 일어난 종교적 역사적인 이벤트이기보다는 인간의 집단 폭력성을 배출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홍위병처럼 자신이 위협을 느끼는 대상에게 극도로 잔인한 형태를 보인 바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념적인 이유로 마녀 사냥이 행해지는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조항조가 노래 부릅니다. 옹이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마녀 재판은 확정 편향을 가진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집단 히스테리적 성격이 강한데요. 이러한 생각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첫째, 동일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면 확정 편향 때문에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하여 제출된 의견의 약점을 찾고 편향을 체크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막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방법은 로마 개선 장군의 환영식에 노예를 옆에 태워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여 개선 장군이 교만하지 않도록 했던 로마인의 지혜를 차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중립적 방송이라면 어떤 주제를 토론할 때 정반대의 패널을 통해 다른 주장을 하게 해서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도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정은 피고가 무죄라고 추정하는 데서 심리를 시작하지요. 죄의 입증은 검사의 책임이다. 이는 판사의 결정에 확정 편향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셋째, 균형의 원칙입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이 경쟁과 견제를 하면서 집권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정당도 있지만 한 번도 집권한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건국 이전부터 유지가 되어 왔던 노예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노예제 폐지를 명분으로 1854년에 창당한 당이 공화당 리퍼블리칸 파티이고 노예제 폐지를 찬성했던 북부를 주요 기반이 되었고 민주당은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던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죠. 공화당은 1896년에서 1932년까지 무려 35년간 장기 집권을 하였으며 행정부뿐 아니라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다수 의석을 장악하면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당 체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1932년 민주당 후보 루즈벨트가 당선된 이후 1990년대까지 무려 60여 년간을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양당 제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정당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 명칭만 보더라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창당 이래 당명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양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족보는 수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지요. 국민의힘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등으로 당명을 바꿔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민당, 민주한국당,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꼬마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꿔왔습니다. 이것은 공의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은 보수적 가치인 청교도 정신인 퓨리타니즘, 실용주의인 프라그마티즘, 그리고 헌법적 가치 추구라는 확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소위 DEI 정책을 확고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죠. D는 다이버시티, 다양성, E는 에퀴티, 공정성, I는 인클루전, 포용성을 말하는데요.
모든 정책을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행한다는 것이지요. 양당의 가치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양당은 상대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양당은 물론 국민도 극단을 배제하고 미국의 양당처럼 균형적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마녀 사냥을 주제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확정 편향적 사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사회,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선진형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진미령이 부른 미운 사랑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리워하는 사랑 호흡하는 사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